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정말 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전력이다, 전력량이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막상 설명하려면 좀 막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전기의 핵심 개념들을 좀 제대로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전력, 전력량, 또 여기서 열은 왜 나는지, 그리고 이런 걸 또 어떻게 재는지까지요.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요. 김성수, 월화골, 킴님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S1 전력과 전기회로 측정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전기 에너지의 진짜 기본 단위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딱딱한 공식들도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좀 재미있게 뭐랄까 숨겨진 비밀 푸는 것처럼 한번 다가가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전력, 영어로는 파워죠. 기호는 P, 단위는 와트, W를 쓰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혹은 뭐 전송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식은 P는 WT 있고요. 여기서 W는 에너지 혹은 일, T는 시간이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력 단위인 1와트 W가 에너지 단위인 1줄을 1초로 나눈 값, 그러니까 1줄 per sec, JSC랑 같다는 거예요. 결국 전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에너지 사용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쓰이냐, 이걸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밝은 전구가 어두운 전구보다 전력이 더 높은 거죠. 에너지를 더 빠른 속도로 빛이랑 열로 바꾸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에너지 총량이 아니라 그 속도의 개념이다. 근데 자료에 보면 이 전력 P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P는 VI도 있고, 뭐 P는 I제곱 R, 또 P는 V제곱 R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맞는데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가장 쓰기 편하냐에 따라서 골라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P 이퀄 VI,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V하고 전류 I를 곱한 거다. 이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ohm의 법칙 있잖아요. V 이퀄 IR. 이걸 이제 결합하면 다른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V 이퀄 IR이니까 P 이퀄 VI에 V 자리에 IR을 넣으면 P는 I제곱 R이 되는 거고요. 아하. 이건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하고 저항 R 값을 알 때 전력 계산하기 편하겠죠. 네네. 반대로 ohm의 법칙에서 I는 VR이잖아요. 그럼 P 이퀄 VI에 I 자리에 VR을 넣으면 P는 V 곱하기 VR, 즉 V 제곱 R이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전압 V하고 저항 R 값을 알 때 유용하고요. 상황에 맞게 그냥 제일 편한 공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아느냐에 따라서 무기를 골라 쓰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료에 마침 계산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 P 이퀄 V제곱 R 공식을 썼더라고요. 4옴 저항에 200V 전압을 가하면 소비되는 전력은 이거였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좋죠. P 이퀄 V이고 말에다가 그냥 값 놓으면 되죠. 전압 V가 200V, 저항 R이 4옴이니까 P 이퀄 200의 제곱 나누기 4 이렇게 되겠네요. 200의 제곱이면 4만이죠? 네, 맞아요. 4만 원을 4로 나누면 10,000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10,000와트. 다시 말하면 10kW,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이야, 10kW. 이거 꽤 큰 전력 아닌가요? 가정용 에어컨 몇 대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니까 전력 개념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전력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였다면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게 바로 전력량이겠죠. 네, 맞습니다. 전력량. 기호는 W를 쓰고요. 단위는 와트세크, WC를 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력, P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실제 공급되거나 소비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공식도 아주 간단해요. W는 PT,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쉽죠? 그리고 이 와트세크, WC 단위는 아까 전력 정의할 때 나왔던 에너지 단위인 줄, J하고 완전히 같아요.
1W세크는 1J인 거죠. 아, 그렇군요. W는 PT이고 단위는 줄 J와 같다. 근데요, 우리가 집에서 전기요금 고지서 같은 거 보면 줄이나 와트세크 이런 단위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시 이걸 쓰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줄이나 와트세크, WC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는 맞는데 이게 일상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 양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으로 큰 단위를 쓰는 건데 그게 바로 와트시, WH나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시인 거죠. 1와트시는 뭐냐면 1와트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썼을 때의 전력량이에요. 1시간이 3600초니까 1WH는 1W 곱하기 3600세크, 즉 3600와트세크가 되고 이게 곧 3600J인 거죠. 아, 1시간이 3600초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킬로와트시, 킬로와트는 여기서 킬로가 붙었으니까 1000배예요. 즉 1킬로와트는 1000와트고요. 이걸 줄로 바꿔보면 1킬로와트는 1000 곱하기 3600줄이니까 3600만 줄. 와, 36만 줄이죠. 3.6 곱하기 10의 6제곱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바로 이 킬로와트시 단위로 잰 총 전력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와, 36만 줄 1kWh가 그렇게 큰 에너지였군요. 매달 고지서 그냥 쓱 봤는데 숫자가 새삼 다르게 보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줄의 법칙. 우리가 전기를 쓰면 열이 난다는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전기장판이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요. 이 줄의 법칙이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 이걸 줄열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도체의 저항 R하고 거기 흐르는 전류 I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네요. 저항이 크거나 전류가 셀수록 열이 더 많이 난다? 특히 전류 영향이 제곱으로 커진다는 게 좀 인상적인데요. 네, 정확해요. 단위 시간, 그러니까 1초 동안 발생하는 열량은 I 제곱 R에 비례합니다. 만약에 T초 동안 전류가 흘렀다면 총 발생하는 열량 H는 I 제곱 RT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계산된 H의 단위는 에너지 단위인 줄 J이겠죠. 그런데 열량을 말할 때는 또 관습적으로 칼로리, 칼라는 단위를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 칼로리요. 그 음식 열량 얘기할 때 보는 그거요. 줄이랑 칼로리는 어떻게 달라요? 굳이 왜 단위를 바꿔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줄 J하고 칼로리 칼, 둘 다 에너지 단위는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좀 다른 배경에서 나왔어요. 줄은 보통 역학적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에 많이 썼고 칼로리는 열 에너지, 특히 물 온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기준으로 정의했죠. 1칼로리 칼이 물 1g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거든요. 이걸 이제 실험으로 관계를 재보니까 1줄이 대략 0.24칼로리 칼 정도 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1줄이 0.24칼로리. 네, 그래서 열 현상을 다룰 때는 칼로리 단위가 좀 더 직관적일 때가 많아서 변환해서 쓰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줄열 공식 H=I 제곱 RTJ를 칼로리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그냥 0.24를 곱해서 H는 대략 0.24 곱하기 I 제곱 RT 칼로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기 히터가 물을 얼마나 데울 수 있나 계산할 때 이럴 때 유용하겠죠? 그렇군요. 1줄은 약 0.24칼로리. 아, 이 관계는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료에 또 재미있는 환산값이 하나 나오던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전력량 단위 1킬로와트시, 킬로와트시 있잖아요. 이게 열량 단위로는 약 860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에 해당한다고요. 킬로칼로리면 86만 칼로리네요. 네, 맞아요. 그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아까 1kWh가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1줄이 약 0.24칼로리라고 했으니까 이걸 곱해보면 3.6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0.24 하면 대략 86만 4천 칼로리 정도 나와요. 이게 86kcal죠. 자료에 나온 860kcal랑 거의 비슷하죠. 와, 그러네요. 딱 맞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전열기구는 이 열을 잘 이용하는 거지만 반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는 이 열이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열 관리, 즉 쿨링이 전자제품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와, 진짜 그렇네요.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훨씬 재미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전력, 전력량, 그리고 줄의 법칙까지 전기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전압, 전류, 저항값들을 실제로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특히나 재려는 값이 너무 커서 일반 계측기 범위를 막 넘어설 때는 어떻게 하죠?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류 측정을 위한 분류기, 영어로는 션트라고 하고요. 전압 측정을 위한 배율기,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저항 측정을 위한 휘트스톤 브릿지, 이렇게요. 먼저 분류기부터 볼까요? 전류계 측정 범위를 넓히는 장치인데 전류계랑 병렬로 저항기를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하필 병렬이죠? 아, 이걸 전류 흐름을 물 흐름에 비유하면 좀 쉬워요. 예를 들어 엄청 큰 강물이 흐르는데 좁은 수로, 이게 전류계라고 치면요. 이 수로로는 물을 다 못 받아내잖아요. 그럴 때 옆에 넓은 우회수로, 이게 분류기 저항이에요.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나뉘어 흐르잖아요. 네네. 분류기에는 저항값이 아주 작은 저항기를 써요. 그러면 측정하려는 큰 전류의 대부분은 저항이 작은 분류기 쪽으로 휙 흘러가 버리고요. 전류계 자체에는 측정 가능한 아주 작은 비율의 전류만 흐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류계에 무리가 안 가게 대부분 전류를 옆길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군요. 저항 작은 길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원리. 와, 되게 똑똑한데요. 그렇죠. 그럼 배율기는 딱 반대겠네요.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려고 쓰고 전압계랑 직렬로 저항기를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맞아요. 배율기는 전압을 나누는 원리를 써요. 우리가 직렬로 저항 여러 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이 각 저항 크기에 비례해서 나뉘어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전압 분배. 바로 그거예요. 배율기에는 저항값이 아주 큰 저항기를 씁니다. 이 배율기 저항을 전압계랑 직렬로 딱 연결하면 측정하려는 높은 전체 전압 중에서 대부분은 저항 큰 배율기에 걸리고 전압계 자체에는 측정 가능한 작은 비율의 전압만 걸리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높은 포포물 줄기를 여러 단으로 나눠서 떨어뜨리는 느낌? 이렇게 전압을 배분해서 높은 전압도 안전하게 재는 겁니다. 와, 분류기는 병렬로 작은 저항 써서 전류를 분산시키고 배율기는 직렬로 큰 저항 써서 전압을 배분하고 원리를 들으니까 연결 방식이랑 저항값 특징이 딱 이해되네요. 혹시 이거 전자회로에서 전압 분배기, 물지제 디바이더 만드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라고 봐도 되나요? 오, 정확합니다. 배율기는 본질적으로 전압 분배 회로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압계 자체의 내부 저항이란 배율기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서 전체 전압을 나누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항 측정 방법, 휘트스톤 브릿지를 보죠.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저항 4개랑 검 6개, 갈바노메터 G라는 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연결한 회로다. 이건 어떻게 저항을 재는 건가요? 네. 휘트스톤 브리지는 미지의 저항값을 아주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상당히 고전적이면서도 되게 우아한 방법이에요. 다이아몬드 형태로 저항 4개, R1, R2, R3, R4를 연결하고요. 마주보는 두 꼭지점 사이에 전원을 연결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꼭지점 사이에는 아주 민감한 전류계인 검유계 G를 연결하는 거죠. 이 검유계는 아주 작은 전류 흐름 방향이랑 크기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검 6의 G. 이게 핵심 장치인가 보네요. 근데 그걸로 저항값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전류 흐르나 안 흐르나만 보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즉 G를 통과하는 전류 IG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찾는 거예요. 4개 저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재려는 미지의 저항 X고요. 다른 하나 이사는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 PQR 같은 걸 써요. 이 가변 저항 값을 막 조절해서 검유계 바늘이 정확히 0을 딱 가리키는 상태, 이걸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아, 평형 상태. 네, 이 브리지가 평형 상태가 되면, 즉 검유계의 전류가 안 흐르면 아주 특별한 관계가 성립돼요. 뭐냐면
마주보는 저항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P랑 X가 마주보고 Q랑 R에 마주보고 있다면 PR은 QX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죠. PR은 QX. 네, 우리가 PQR 저항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미지 저항 X는 PRQ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와, PR은 QX.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모르는 저항값을 정확히 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마치 그 양팔 저울 수평 맞추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오,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러면 이 휘트스톤 브릿지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쓰이나요? 우리가 그냥 쓰는 멀티미터 같은데도 이 원리가 들어있어요? 휘트스톤 브릿지는 아주 정밀한 저항 측정이 필요할 때 특히 실험실이나 연구 환경에서 표준 저항값을 정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저항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예를 들면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데서 중요하게 쓰여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디지털 멀티미터 있잖아요. 그런 건 보통 다른 방식을 써요. 예를 들면 일정한 전류를 흘려보내고 거기 걸리는 전압을 재는 방식 같은 거요. 휘트스톤 브릿지가 정밀도는 진짜 높은데 그 평형점을 찾아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간편하게 쓰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목적이나 필요한 정밀도에 따라서 다른 측정법을 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정밀 측정의 세계는 또 다르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전력과 전력량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 또 전류가 흐르면 왜 열이 나는지, 줄열, 그리고 이 기본적인 전기량들, 전류, 전압, 저항을 재는 아주 영리한 방법들, 분류기, 배율기, 휘트스톤 브릿지까지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나눈 얘기들을 쭉 되짚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수많은 전기 전자기기들이 사실은 다 이런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랑 측정 원리 위에 서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밝은 전구 하나, 따뜻한 난방기 하나에도 다 이런 원리가 숨어 있고 또 이걸 제어하는 회로 속 보이지 않는 값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기술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들어 스마트폰 충전할 때 왜 충전기가 따뜻해질까? 고성능 컴퓨터에는 왜 저렇게 큰 냉각팬이 달렸을까? 우리 집 전기요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이런 모든 현상 뒤에는 오늘 이야기한 전력, 전량량, 줄의 법칙, 그리고 측정의 원리들이 다 숨쉬고 있거든요. 어쩌면 다음번에 전자기기를 쓰실 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기적인 현상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그런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전기의 기본 원리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